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인 라스베가스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인 총격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는 이 대학의 일자리를 구했지만 실패한 교수로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대학의 교수였던 숨진 용의자는 은퇴했었고 자신이 멘사 회원이고 영화로도 잘 알려진 연쇄살인범 조디악의 암호를 해독했다고도 주장했었던 사람입니다. 뉴욕 맨하탄 식당에서는 단골 손님이 복면승 강도로 변해 식당 직원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살상무기 금지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4차 토론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는 자신에게 쏠린 공격을 잘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은 라이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 사기 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정에 오늘 다시 출두했습니다. 오늘이 피고 변론 마지막 날입니다.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이 임기를 끝내기 전인 이달 말에 정계 은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스노가 지역구인 맥카티 의원은 16년 만에 정치계를 떠나며 공화당은 다수 의석 218석보다 겨우 2석 많은 220석입니다. 식당 근무자들의 임금 인상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악시오드가 보도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750명이 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오늘 하루 파업합니다. 48년 만에 최대 파업을 하는 기자들은 독자에게 오늘 하루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웹사이트를 읽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경수비대가 마약 밀매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거의 정오경에 발생한 라스베가스, 유니버시티 오브 라스베가스는 UNLV는 한인 학생들도 무척 많이 다니죠. 용의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라스베가스 쪽 언론 매체가 자세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3명이 숨지고 그리고 1명은 중태입니다. 용의자는 67살의 앤토니 폴리토라는 은퇴한 교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스트 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작은 사진 하나 그냥 PH 하면서 이 교수의 이름 retired 한 교수다 이 정도만 있고 나머지 정보는 지금 전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학교로서는 취할 조치인 것 같고 용의자도 학교의 디텍티브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숨졌습니다. 지금 피해자 그리고 중태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가 사용을 한 무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바다주에 아파트먼트가 있었고요. 전부 아파트를 수색해서 그의 휴대폰을 포함한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지금 수사팀이 압수했습니다. 본인은 여러 웹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35년 동안 멘사 회원이었다. IQ가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수학과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 특히 이 수학과 통계학이 암호 해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미스테리 그리고 퍼즐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상당히 어필을 하려고 했고 이 사람은 음모론 같은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케네디 암살이라든가 아니면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MH370 이 사건 또 15페이지짜리 논문도 썼는데 이 논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영화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빗 린치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조디악에서 60년대 말에 68년 69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같은 연쇄 살인범을 끝내 잡지 못한 많지 않은 케이스에 속하는 그래서 드라마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조디악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디악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하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가 그때도 지금도 가장 큰 신문이니까 내가 연쇄살인범이다 하고 뭐 막 편지 같은 것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5명이 그때 이제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이걸 암호를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데 나는 풀었다. 이런 주장을 평소에도 많이 해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팀이 물론 라스베가스 대학교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다가 리젝트 당하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범행 동기가 그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더 깊은 범행 동기, 이 사람이 정신건강이 제대로 됐었는가, 지금까지 뭐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동기를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UNLV는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뭐 학부에도 25,000명이 넘고 그리고 뭐 대학원생도 한 8,0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어제 11시 45분 정도였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캠퍼스에서 점심을 먹거나 뭐 밖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경영대학원 건물 4층에서 이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뭐 학생회관까지 번졌다고 하고 오늘 당연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지금 학교는 휴강을 합니다. 2017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 용의자가 호텔에 막 방을 얻어서 다 기획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에서 60명을 호텔 방에서 조준해서 여러 개의 총으로 쏘고 그리고 뭐 400명 정도가 부상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라스베가스 경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었고 아마도 어쩌면 막지 못했으면 이보다 더 큰 그런 이제 그 희생자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식당에서도 단골 손님이 강도로 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감시 카메라에 다 잡혀서 오늘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조금 전에 검은색 후드, 검은색 마스크 쓰고 손님과 직원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캐시와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식당을 떠나면서 권총을 발사했는데 37살 식당 종업원인 것 같아요. 피해자 머리에 권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감시 카메라를 잘 보고 나니까 매니저가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 Seafood King Fish Market. 그래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카운터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어떤 분이 밥을 먹고 있고 하는데 막 머리에 총을 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Seafood King Fish Market이라는 곳인데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서 총격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4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 총격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630건이니까 뭐 이달 말 지나면 아무래도 할러데이 시즌에 총격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루에 2번 꼴 평균 뭐 어떤 날은 하루에 더 많이 됐고 없던 날도 며칠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진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올해 2023년도 총격 사건 많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또 어떤 날이었냐면은 연방 의회에서 민주당이 총기 규제법을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원 조회를 좀 철저하게 통일된 신원 조회를 하자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상원의 공화당이 이걸 킬해버렸죠. 블럭해버렸습니다.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고 그리고 뭐 텍사스에서도 뭐 부모님도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다닌 34살의 용의자 총격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이고 미국에서 뭐 많은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또 대선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격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 총 이 정도 되면은 살상 무기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상황을 어떻게 더 이상 놔둘 수가 있겠는가. 어스틴, 샌안토니오, 라스베가스 이런 커뮤니티에서 점점 많은 총격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총격으로 모든 것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뭐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절대로 총기 규제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총기 협회와 또 총기를 뭔가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표와 수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그 돈은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것도 잡이잖아요. 물론 잡을 뭐 이상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잡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총이 전통적으로 뭐 사냥이라든가 또 뭐 어떠한 그 취미 이런 것이 되는 그런 지역에 따른 특수성도 있고 해서 도저히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는 그런 의원들도 또 시골 지역에 공화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총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살상무기를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데 쓰는 살상무기를 금지하자 하는 이 정도도 미국에서는 지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선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은 했지만 메아리로 백악관으로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거의 2시간 동안 4명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4차 공화당 후보 토론회를 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라마스와미는 기업가고요. 38살에 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한때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웠지만 멀어진 남자. 그리고 니키 헤일리 요즘 떠오르는 거의 지금 상승세고 론 디센티스가 머물러 있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이 니키 헤일리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토론을 했는데 이것도 길게 전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가 1위와 2위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뜨려야지 되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성전환자의 의료 문제라든가 이민 이런 이슈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충돌을 했고요.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와 론 디센티스가 팀을 이뤄서 니키 헤일리를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왜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가? 기업으로부터 기부 많이 받는데요, 정치인들이. 특히 보잉 이사를 했었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는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보다 더 독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쭉 두 사람이 합쳐서 본인을 공격하니까 니키 헤일리라는 정치인이 영리한 정치인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을 길게 하지도 않고 뭐 말할 가치가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살짝 그냥 표정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열심히 두 사람이 본인을 공격하니까 저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 주목받게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질투하시네요. 지금 저를 뭐 이런 식으로요. 비벡 라마스와미는 여전히 음모론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그가 말하는 음모론이야말로 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것저것 음모론을 막 얘기를 하면은 그 음모론 자체에 같은 후보들도 같은 당의 후보들도 의문을 제기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이제 거의 피했다는 거죠. 1, 2, 3차 토론회 때와 똑같이 아직은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도 론 디센티스를 확실히 물리쳐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도 본인이 뭐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보다도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지지율이 제일 낮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특히 론 디센티스를 향해서 트럼프를 왜 비난하지 않느냐 하니까 론 디센티스가 뭐 아버지 때 나이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뭐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얼버무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 크리스티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만큼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은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확한 아주 그 확실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다.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내가 나와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 3명의 공화당 정치인에게 갖는 감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Is the problem with my 3 colleagues. They're afraid to offend. And See, let me tell I you wanna- something. I wanna If you're say this, 'cause afraid, hold on, Mr. if you're afraid to 네, 이 라마스와미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회자가 제지를 하죠. 트럼프를 공격할 용기가 없는 3명의 나의 그 동료들에 대해서 정말 그 문제를 느낀다면서 트럼프를 비난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직에 적합한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시진핑과 마주 앉고 뭐 아나토이알라와 마주 앉고 푸틴과 마주 앉아서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offend 주장이었습니다. Donald Trump,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you sit across from President Xi, you sit across from the Ayatollah, you sit across from Putin?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이 2시간 정도나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자가. 어떻게 이 토론을 봤느냐 했더니 뭐 토론을 처음 본 어떤 여성분이래요. 재밌게 봤고 열심히 싸우는 것 보기는 봤는데 역시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승리자는 트럼프다라고 트럼프 지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And Trump is still the winner. Trump is still the winner. Why? I like the policies. I like my retirement fund, build the border, drill baby drill. 네, 트럼프가 still winner다 하니까 왜냐고 물어보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좋다. 뭐라고 얘기했죠? 은퇴연금, 나의 은퇴연금, 국경에 이제 벽삭화하는 것, 그리고 오일 시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아닌 나머지 4명의 토론을 보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한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인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있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비베크 라마스와미가 뭐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뭐 내부에서 조작한 거다 하는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음모론 같은 것을 들고 나온 것을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전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거의 이제 센트럴 그 캘리포니아주를 많이 커버하는 프레스노를 포함해서 케빈 맥카티 얼마 전까지 정말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2달 전까지. 그런데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올해 말에 이 하원 의원을 그만두겠다. 하원 의장 하던 곳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본인은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서 공화당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16년 동안의 경력이 이렇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너질 수 있네요. 1월 달에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트럼프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프리덤 코커스에 도움도 요청을 했고 그러나 결국은 뭐 프리덤 코커스와 또 다른 그 젊은 의원들의 반란으로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해지게 됐고 그냥 한 사람의 435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의원이 됐고 이제 정계에 은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표 차이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수당이긴 하지만 220대 212
다수당은 원래 218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 의원이 그냥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동료들에 의해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도 있고요. 아주 애매해요. 2명 내지 3명 겨우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요건에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채워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의 차이도 10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하원 다시 다수당에 가나? 그리고 그전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는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특별 선거를 치를 그럴 그 날짜를 정해야지 되는데 참 9개월 만에 쫓겨나게 되네요. 1월 달에 15번 투표에서 하원 의장 되더니 소방관의 아들이었잖아요. 소방관의 아들이었는데 원래 의회에서 가서 인턴 좀 하려고 했는데 인턴으로 안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그래? 나를 인턴으로 안 받아주면 내가 뭐 하원 의원 하면 되지 뭐. 거기부터 출발을 해서 하원 의원을 했었다는 거고 2015년도에도 본인은 하원 의장을 하고 싶었지만 안 됐었습니다. 그때도 안 돼서 폴 라이언이 됐죠. 이 존 베이너라는 울보 베이너가 티파리 때문에 티파리하고 프리덤 코커스 때문에 내가 하원 의장을 못 해먹겠어 하고 사임을 하고 나서 그 뒤에 폴 라이언이라는 아주 젊은 사람이 하원 의장을 하다 이 사람도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물러나서 그제서야 이제 그 어렵게 케빈 맥카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는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케빈 맥카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 분위기 보고는 몇 주일 만에 싹 말할라고로 가서 싹싹 빌고 이제 트럼프 옹호하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지난 몇 년 동안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본인이 더 이상은 정치인을 하지 않겠다고 사임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요 어차피 빨간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캘리포니아주 어디 가면은 전부 트럼프 지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됐건 또 다른 주가 됐건 시골은 있잖아요. 거의 모든 주에 미국에 시골이 있는데 시골 쪽으로 가면은 전부 트럼프 공화당 팻말이고 도시 쪽으로 오면은 또 전부 민주당 팻말이고 그렇게 되는 게 기본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렇게 시골 쪽 뭐 중가주 이런 데는 전부 레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캘리포니아 주인데도 프레즈노 같은 농촌 지역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벌써 6-7명이 그 자리 내가 하원 의원 되겠어 하고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던데 누가 되더라도 공화당이 되지 않을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그렇지만 또 하나 어제 페이트릭 맥켄리라고 이번에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 되기 전에 임시로 하원 의장 했었던 사람 있죠? 이게 이제 이 케빈 맥카티와 서로 아주 절친해서 케빈 맥카티가 그 사람을 추천을 해서 하원 의장 뽑을 때까지 대행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나 케빈 맥카티와는 달리 임기는 채우고 나는 재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 나비 넥타이 메고 다니는 페이트릭 맥켄리 연방 하원 의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 공화당인 거예요. 조지 산토스 말하자면 동료들에 의해서 해고된 사람 공화당, 케빈 맥카티 공화당, 뭐 또 페이트릭 맥켄리도 공화당.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 지금 나 다시 선거에 안 나가겠어 하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더 이상은 원래 정치인을 할 때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왕 돈 벌어서 생활도 하고 하는 직업인이라면 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꿈이 누구는 몇 %냐의 차이지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의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원의 경우 피곤하잖아요. 선거 끝나서 당선됐습니다 하면 또 돈 주세요. 선거 기금 모으러 다녀야지 되고 하니까 공화당에서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하원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수십 명입니다.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공화당에서 아무도 죽으면 안 됩니다. 표가 몇 표 차이밖에 안 나니까 아무도 죽어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다시 사업 사기 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정에 출두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피고 변론 마지막 날이거든요. 피고인 측에서 불운 증인, 그러니까 피고에게 유리한 그런 그 증인이 나왔는데 오늘은 고함도 치지 않았고요. 마녀 사냥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요즘 그 함구령 이거 잘 보면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함구령이 내려도 첫 번째 그걸 어기면 벌금만 내면 돼. 그래? 5,000달러, 10,000달러 뭐 그 정도 어때? 하고 한 번 또 확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가 지금 3사람의 판사가 다 함구령을 개그 오더를 내리고 중간에 또 이게 말도 안 된다 하고 트럼프 측에서 뭔가를 이제 반격을 하면은 항소법원에서 또 그래 그거 걷어내줘 하다가 또다시 또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함구령을 지켜야지 될 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특별한 말 하지 않고 지금 법정에 들어가서 앉아 있고요. 왜냐하면 아서 앵고론 판사가 이번에도 또 어기면 지난번에 어겨서 벌금 물었잖아요. 막 그 스태프들에게 험한 말하고 그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추측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조용하고 있고 오늘은 조용하지만 오늘 증인 신문이 다 끝나면 내일 그 재판은 좀 암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감옥에는 안 가지만 민사니까요. 돈을 벌금을 얼만큼을 내느냐 또 뉴욕에서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판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윌리엄 게르스턴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니스트고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선임 연구원이고 이분이 지금 미국의 정치 무드가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놓고 보면 트럼프에게 more 유리한 정치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재판 문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가 치러질 때 무드가 있어서 존 F 케네디 때는 좀 사람들이 2차 대전도 겪고 대공황도 겪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 시절이 좋았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정체된 것 같고 하니까 새로운 변화 같은 것을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새로운 제네레이션, 뉴 제네레이션 해서 좀 올드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때의 그 여러 가지 안정 같은 것도 좋았지만 아이젠하워의 부통령을 닉슨이 2번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새로움으로 가자 해서 됐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는 또 그 반대로 재선 캠페인 할 때 지난 4년 이렇게 좋았는데 왜 바꿔야지 되지? 해서 됐고 이런 여러 가지 그때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잘 읽는 후보가 승리를 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분위기는 미국에 대해서 좋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뭐 외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뭔가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좀 터프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도 안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5% 정도는 되거든요.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이런 때는 그 자체로는 전국적인 무드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 칼럼니스트는 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무당파가 트럼프의 터프 자체는 트럼프가 더 터프해. 그런데 저 터프함으로 독재자적인 기질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안정된 곳으로 이끌 것인가 이게 이제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지만 분위기 자체는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 트럼프에게 좀 약점이 되는 것은 1월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고 1월 23일이 뉴햄프셔의 예비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을 해서 슈퍼 투스데이 아주 큰 주 선거인단도 많고 하는 이런 주에서 선거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되는 겁니다. 물론 예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재판에서 유죄다 무죄다는 안 나올 겁니다. 설령 유죄라고 판결이 나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끝까지 갈 것이고 사면 받고 해야 되니까 끝까지 갈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7월 달에 이제 다 그때 끝나서 전당대회에서 저희 공화당의 후보는 누굽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몇 개를 치르면서 계속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유권자들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야, 점점 그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그 분위기 자체는 윌리엄 그 갤스턴 월스트리트저널 컬럼니스트에 따르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게 지금 유리한 분위기다. 자,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제가 하나 남아있는 이슈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인상, 그동안 이제 팬데믹 때 황금기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인다.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임금이 뭐 올라가긴 하지만 그 상승률이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팬데믹 이전의 임금 상승률보다도 이미 조금 적은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다 하면은 기본적인 임금과 팁, 또 무슨 뭐 오버타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때는 왜 그렇게 그 임금이 높았는가 하면은 뭐 마켓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다 다른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손님도 없었고 문도 닫고 이미 그래서 이제 약간씩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데 사람 일 오래 하게 잘하게 뭐 손님에게도 기쁘게 하려면은 식당 측에서는 그 일하시는 분께 대우를 잘해줘야지 되잖아요. 그러저러한 일들로 지금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정도로 절실하게 그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 그리고 요즘 뭐 손님들도 많이 줄어들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그 식당 업주와 손님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식당 직원의 임금은 2023년 10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4.9%가 올랐답니다. 4.9%가 올랐으면 2021년도에는 그때 이제 팬데믹 때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었을 때가 10.5%였거든요. 반으로 뚝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식당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원료값이 비싸지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소비자는 돈 많이 내고 음식 먹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요즘 비싸다고 막 한식이 이게 뭐야 설렁탕이 한 그릇에 얼마. 근데 원래 한식이 다른 그 미국 집에 가서 먹을 때 음식보다는 너무너무 싸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거는 고쳐야 돼요. 미국 식당에 가서 비싸다고 안 하면서 한식당에 와서만 꼭 비싸다고 해요. 밑반찬도 얼마나 많이 주고 하는데 아무튼 그리하여 소비자는 돈 더 내는 거 싫어하고 재료비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또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지는 식당 업주들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음식값이 또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팁값도 비싸지죠. 그러니까 팁도 조금 주고 이래저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도 또 10월 달에 그 물가 상승률이 3.2%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임금이 4.9%가 올라봐야 크게 오른 건 아니죠.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크니까 보여줍니다. 어떤 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같은 것에 의해서 그 식당 업계가 돌아가는데 또 사람들이 아예 너무 비싸니까 식당 방문을 하지 말자 하는 것도 있고 도어대시 같은 것으로 조금 더 비싸도 아예 시켜 먹지 뭐 1인분 시켜서 조금 보태서 이 두 사람이 먹으면 되니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2019년 1월 달 그때 이제 팬데믹 전이죠. 그때와 비교를 하면은 그 도시의 전반적으로는요, 식당이 한 100%, 그 당시에 받았던 손님이 100%다 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72%밖에 안 올라왔답니다. 100%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때 같으면 100% 치고 더 올라가야지 그게 맞는 것일 텐데 72%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답니다. 딱 정체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도시는 상대적으로 막 식당업이 너무 번창하는 거예요. 신시내티 같은 곳, 라스베가스, 뭐 잭슨빌 뭐 이런 데는 10월에 아주 임금 상승률도 엄청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 라스베가스의 경우는 팬데믹 이전보다 막 들어오는 인구, 유동 인구들이 많으니까 관광객도 많고 카지노는 카지노 나름대로 팬데믹 이후에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프로모션 같은 것을 하고 하니까 이런 곳은 식당 그 수입이 좀 괜찮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딱 하나 아무리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이 파업하면서 우리 신문 보지 마세요 해도 저는 봤거든요. 봤는데 새로운 게 없어서 쓰지는 못하고 리뷰만 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건데 750명 이상의 기자들이 하루 파업합니다. 하루 파업하는데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는요. 임금 상승도 있고 그리고 임금 평등.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파업할 때 보면은 꼭 기자들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또 파타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대우를 잘해줘야지 된다. 뭐 건강보험도 드려야지 된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자들이니까 그걸 또 이 파업할 때 조건으로 들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임금 평등 그리고 꼭 회사에 나가서 저는 기사 안 써도 되는데요. 하는 리모트 정책에 대해서 또 건강 이슈 등 경영진이 협상하기를 거부해서 저희가 18개월 동안 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경영진이 최근에 이제 자발적인 퇴사는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한 15년 전부터 미국의 큰 이런 신문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바뀌기 전에도 이런 자발적인 퇴사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200명을 자발적인 퇴사를 그러면 이제 뭔가 패키지를 좀 주죠 했는데 기자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단단하게 해놓기 위해서 오늘 하루 파업을 하고요. 저희가 파업하는 동안 신문 읽지 마세요. 웹사이트도 하루 동안 방문하지 마세요 하는데 저는 오늘도 또 방문할 것 같고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창업자가 이제 딱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나니까 신문사도 좀 해서 이걸 테이크오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마찬가지예요. 식당이랑 똑같습니다. 이 언론계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이지 이게 무슨 뭐 뭔가를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뭐 구독자도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면 인원 삭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말에 1억 달러 정도 손해 본답니다. 제프 베조스에게는 1억 달러 손해가 뭐 그다지 큰 뭐 타격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요 이런 타격 절대 못 참잖아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뉴스와 마약 탐지견도 있지만 인공지능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약 탐지견이 있죠. 국경에는 항상. 그래서 이제 국경 순찰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민세관국이 아주 활발하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게 펜타닐이 다 마약이 그 인조 오피오이드가 제조돼서 들어오면은 이걸 딱 잡아내기가 힘들답니다. 1년에 뭐 트럭이 8,300만 대가 있으니까 그럼 트럭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지 되는데 워낙에 또 작잖아요. 작은 것을 참 찾아내기가 힘들다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멕시코에서 마약을 만들기 전에 그 화학 물질 같은 것을 추적을 한답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을 추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급망 같은 것을 추적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매년 한 거의 7만 명 정도, 2021년도에는 7만 명 정도가 이 인조 오피오이드인 펜타닐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추가하니까 펜타닐 공급책을 그 제조를 할 때부터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
이 화학 물질을 압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경수비대 이민관세국이 회사와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애틀란타네요. 애틀란타라는 스타트업 회사와 같이 뭐 꼭 이 회사 한 군데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를테면 사람이 혼자 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이 4억 5천만 개 회사의 공개적인 데이터, 이 펜타닐을 만드는 물질, 화학 물질의 그 경로, 그 펜타닐을 만드는 그 화학 물질이 꼭 펜타닐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다른 뭐 합성 세제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면서 펜타닐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4억 5천만 개 회사의 공개적인 데이터와 또 이민관세국의 독점 데이터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사람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무척 성공한 작전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13,000파운드의 화학물질을 압수하기도 했고요. 10,000파운드의 펜타닐도 압수하고 284명을 체포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나은 것이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요. 저는 뭐 인공지능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은 사람이 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나은 면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은 어제 그 상원에서 거부했죠. 그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가가호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압둘라 아부나다 이분은 빌딩이 본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빌딩이 공습당했다는 걸 듣고 와이프한테 전화 걸었더니 no answer, 딸 no answer, 아들 no answer, 그리고 또 다른 2명 자녀 전부 숨졌습니다. 아주 이건 그냥 흔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가족이 68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 숨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9살, 7살 이렇게 딱 둘이 덩그마니 남아있는데 엄마, 아빠, 형, 여동생 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졌고요. 팔레스타인의 저널리스트 모하메드 아브 하시라 이분도 42명의 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전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었던 저스틴 아마시 가자지구에 있는 가족들이 가자지구의 교회에서 대피하고 있던 중에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아미드 알 나옥 런던에 사는 대학생 아버지와 5명의 형제자매 13명의 사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던 지금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전 하원 의원의 가족이나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가족들이 다 숨져서 어느 전쟁보다 이제 민간인 그 사상이 크니까 뭐 우크라이나 그럼 몇만 명이잖아요. 얘기하시는데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뭐 4천만 명이 넘잖아요. 인구가 뭐 20배도 더 되는데 그리고 거의 2년 동안에 있었던 거고 해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엄청 지금 비난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그 AP가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한 달 전보다는 민주당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핸들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반 정도였는데 오늘은 59%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민간인 숨지는 것도 좀 전술을 바꿔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어제 이제 아이빌리그 대학교 총장들이 의회의 청문회에 나가서 의회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도 막 고성을 지르고 싸우진 않지만 이런 거네요. 제가 지금 말하는 질문에 yes or no로만 답하세요. 근데 그 yes or no로만 답하면 애매모호하게 그 증인 입장에서는 몰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것이 뭐 유펜의 정책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총장이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가 피해를 입으면 그건 정말 대단한 비극적인 괴롭힘입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막 사임해야지 된다고 특히 이제 유펜 총장,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과는 달리 지금 그런 어려움에 속해 있고요. 뭐 책임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도 이민 정책 변경을 원하면서 지금 돈 지원하는 것 일단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투표하기 전에 국경에 대해서 협상을 할 용의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원금 좀 지원해 달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은 뭐 지원금이 그렇게 절실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해주긴 해주겠죠. 문제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는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너무 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영국의 데이빗 카메룬이 그거 미국 해야지 된다. 데이빗 카메룬이 총리였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지금 다시 외무장관으로 리시 수낙 이 총리가 임명을 했잖아요. 지명을 해서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푸틴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미국의 정치인들이요. 제발 정신 차리시랴 하고 데이빗 카메룬이 미국을 향해서 이거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그 분위기이고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벌써 12월 7일입니다. 12월 20일쯤 되면은 이미 한 해가 다 다가는 느낌이잖아요. 준비 이번 주말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